새학기부터 나는 모든 과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기 시작했다. 나는 릴라가 라틴어나 학교에서 배우는 다른 과목에 대해서 물어봐 주길 기다렸다. 그때 나는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릴라를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다. 나는 반에서 1등을 했다. 초등학교 때도 이 정도로 좋은 성적을 받은 적이 없었다. 그해 들어 내 몸은 피자를 만들 때 사용하는 밀가루 반죽처럼 부풀어 오르고 있었다. 날이 갈수록 가슴과 허벅지, 엉덩이에 살이 꽉 차오르고 있었다. 어느 일요일 진료라를 만나러 공원에 가고 있는데 밀레첸토를 탄 솔라라 형제가 다가왔다. 형인 마르첼로가 운전대를 잡고 있었고 동생인 미켈레는 옆좌석에 앉아 있었다. 둘 다 윤기가 흐르는 검은 머리에 하얀 이가 드러나는 멋진 미소를 가진 잘생긴 청년들이었다. 둘 중에 굳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고르자면 나는 마르첼로 쪽이었다. 그의 외모는 문고판 일리아드에 나오는 헥토르를 생각나게 했다. 그들은 줄곧 나를 쫓아왔다. 나는 인도 쪽에서 걷고 있었고 그들은 밀레첸토를 타고 한쪽 차선을 따라왔다. 너 차에 타본 적 있어? 아니요. 그럼 타. 드라이브 시켜줄게. 아버지가 안 된다고 하셨어요. 말하지 않으면 되지. 언제 이런 차를 타보겠니? 절대 못하겠지. 라고 나는 생각했다. 그렇지만 나는 싫다고 했다. 공원에 다다를 때까지 계속 싫다고 하자 그들은 속도를 내며 순식간에 공사가 한창인 건물 사이로 자취를 감췄다. 나는 그들의 차에 내가 탄 것을 아버지가 알게 될까봐 싫다고 했다. 우리 아버지는 다정하고 착한 사람이었고 나를 아주 좋아했지만 내가 솔라라 형제의 차에 탄 사실을 알면 나를 죽도록 때렸을 것이다. 내 동생 페페와 잔니는 아직 어렸지만 지금이 아니라 먼 훗날이라도 언젠가 솔라라 형제를 죽여야 한다는 의무감에 시달렸을 것이다. 그렇게 해야 한다는 법은 없었지만 당시에는 이것이 순리였다. 솔라라 형제도 이런 법칙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강요하지 않고 친절하게 차에 타라고 권했던 것이다. 하지만 멜리나 카푸초, 그러니까 동네를 떠난 사라토레 집안 가장과 스캔들이 있었던 그 정신나간 과부의 큰딸인 아다는 나와 같은 대우조차 받지 못했다. 아다는 14살이었는데 어느 일요일 어머니 몰래 립스틱을 바르고 거리에 나갔다. 그녀는 곱고 긴 다리에 나보다 가슴이 더 컸기 때문에 나이보다 성숙해 보이는 편이었고 아름다웠다. 솔라라 형제는 이런 그녀에게 저속한 말을 던졌고 급기야는 미켈레가 아다의 팔을 잡고 자동차 안으로 그 애를 잡아 끌기에 이르렀다. 1시간 후에 아다를 그 자리에 다시 데려다 줬는데 그녀는 약간 화가 난 것 같기도 했지만 얼굴에는 웃음기가 있었다. 그녀가 억지로 자동차에 타는 것을 본 누군가가 그 사실을 고레시오시내 정비소에서 정비공으로 일하는 아다의 오빠인 안토니오에게 전했다. 안토니오는 수줍은 성격에 예의 바르고 성실한 일꾼이었다. 그는
아버지의 죽음과 온전하지 못한 어머니의 정신상태 때문에 큰 상처를 받았다. 그런 안토니오가 친지들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솔라란의 주점으로 가서 마르첼로와 미켈레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안토니오는 두 사람이 나타나자 경고의 말도 하지 않고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걷어찼다. 얼마간은 두 형제를 상대로 선방했지만 이내 형제의 아버지가 바텐더 한 명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 넷은 안토니오가 피범벅이 될 때까지 그를 흠씬 두들겨 팼다.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주점에 있던 손님들 그 누구도 안토니오를 도와주지 않았다. 여자아이들은 이 사건을 두고 견해가 나뉘었다. 질리올라와 카르멜라는 솔라라 형제 편을 들었다. 단지 그들이 잘생긴 데다 밀레첸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다. 나는 생각이 오락가락했다. 질리올라와 카르멜라가 있을 때는 솔라라 형제 편을 들면서 우리 중 누가 그들을 더 좋아하는지를 두고 경쟁을 벌였다. 사실 마르첼로와 미켈레는 잘생긴 청년들이었다. 여자아이치고 둘 가운데 어느 한 사람 옆에 앉아 자동차를 타는 상상을 한 번 정도 해보지 않은 아이는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이들이 아다와 안토니오에게 한 행동이 무례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비록 안토니오는 솔라라 형제처럼 잘생기지도 않고 매일같이 체육관에서 아령운동을 하는 그들처럼 근육질도 아니었지만 적어도 용기를 내어 그들과 맞서지 않았는가. 나의 이런 생각과 같은 말을 서슴지 않고 하는 릴라가 옆에 있을 때면 나도 소극적이나마 같은 의견을 표했다. 어느 날 토론이 너무 격렬해져서 릴라가 평소보다 더 창백해진 얼굴로 만약 자기에게 아다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오빠와 아버지가 곤란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가 직접 해결했을 것이라고 했다. 릴라가 이토록 격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그녀의 몸이 아직 우리처럼 성숙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 솔라라 형제의 눈길을 온몸으로 느끼는 그 기분 좋은 경험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해서일 수도 있다. 어차피 마르첼로와 미켈레는 널 거들떠보지도 않을 텐데 뭐. 질리올라가 이렇게 말했다. 카르멜라와 나는 릴라가 화를 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릴라는 진지하게 말했다. 그게 나. 릴라는 언제나처럼 가냘팠지만 온몸이 긴장감으로 팽팽해져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그녀의 손을 바라보다 깜짝 놀랐다. 그녀의 손끝은 어느새 누렇고 두껍게 굳은 살이 붙은 리노와 그의 아버지 손처럼 변해 있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그녀가 맡은 일도 아닌데 릴라는 직접 구두를 수선하기 시작했다. 실을 준비하고 바느질을 하고 풀을 붙이고 구두에 박음질까지 했다. 이제 페르난도 아저씨의 도구들을 오빠인 리노만큼이나 능숙하게 다루게 되었다. 그래서 그해 들어 내게 라틴어에 대해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던 것이다. 릴라는 얼마 후 책과는 전혀 관계없는 자신의 새로운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다. 새 신발을 제작하도록 아버지를 설득하려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페르난도 아저씨는 릴라의 이야기를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수제화를 만드는 것은 미래가 없는 사업이다.
요즘은 기계로 신발을 만드는데 기계를 사려면 돈이 필요하지. 그런데 돈은 은행이 아니면 고리대금업자에게나 있는 거야. 체룰로 가족의 주머니 속에 있는 게 아니라고. 그렇지만 릴라는 의견을 굽히지 않고 아버지를 성심성의껏 칭찬했다. 아버지처럼 신발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페르난도 아저씨는 그 말이 사실일 수도 있지만 이미 기계를 사용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 생산하는 시대가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도 공장에서 직접 일해봐서 시장에서 판매되는 신발이 얼마나 형편없는지는 잘 알고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새 신발이 필요할 때 동네 구두방을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레티필로에 있는 상점에 가면 그만인 것이다. 그러니까 수저화를 아무리 정성 들여 만들어도 팔 수 없을 테니 결국 땀과 돈만 허비하고는 망하고 말 것이라고 했다. 릴라는 이에 굴복하지 않고 언제나처럼 리노를 제 편으로 끌어들였다. 리노는 처음에는 릴라가 책나부랭이가 아니라 자신의 분야에 대해서 아는 척하는 태도에 화가 나서 아버지 편을 들었다. 그렇지만 서서히 동생의 말에 현혹되어 이제는 하루 걸러 한 번꼴로 릴라가 그의 머릿속에 심어놓은 말을 그대로 반복하며 아버지와 말다툼을 벌였다. 한 번쯤 시도라도 해볼 수 있잖아요. 어림없는 소리. 솔라란의 자동차 보셨어요? 카라친의 식료품점이 얼마나 잘 되는지 보셨어요? 나는 자파상이 양장점을 하려다 포기하는 것도 보았고 고레시오 씨가 그 어리석은 아들놈 때문에 과욕을 부린 것도 보았다. 하지만 솔라란에는 계속 번창하잖아요. 솔라란은 내버려 두고 내일이나 생각하렴. 기찻길로 새로운 도심지가 형성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란 말이냐? 사람들은 돈을 벌고 나면 번 돈을 쓰고 싶어 한다고요, 아버지. 사람들이 먹는데 돈을 쓰는 것은 매일 먹어야 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신발은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닌데다가 망가지면 고치면 돼. 고치고 나면 20년이라도 신을 수 있지. 우리가 할 일은 신발을 수선하는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내게는 언제나 친절했지만 때로는 아버지도 겁을 먹게 할 정도로 강한 면이 있는 리노가 항상 동생 편을 들어주는 것이 나는 마음에 들었다. 그렇게 강한 오빠가 있는 릴라가 부러웠다. 나와 릴라의 근본적인 차이는 내게는 동생밖에 없어서 어머니의 영향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거나 지지해줄 사람이 없는 반면 릴라에게는 누구에서든 그녀를 보호해줄 수 있는 리노가 있어서 무슨 생각을 하든지 그에게 의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다. 그렇지만 나는 페르난도 아저씨 말이 옳다고 생각했다. 나는 아저씨 편이었다. 릴라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그녀도 나와 같은 생각이었다. 언젠가 한 번은 릴라가 내게 오빠와 함께 제작할 신발 디자인을 보여준 적이 있었다. 남성 신발과 여성 신발이 다 있는 멋진 디자인이었다. 네모난 칸이 그려진 공책에서 뜯어낸 종이에 그린 그 그림들은 디테일이 살아있고 꼼꼼하게 채색되어 있었다. 마치 3차원의 세계에서 이와 똑같은 신발들을 직접 보고 돌아와서는 종이에
정확하게 베껴 그린 것 같았다. 하지만 세밀한 디테일에서부터 전체적인 모양까지 모두 릴라가 생각해낸 것이었다. 초등학교 시절 공주 그림을 그릴 때 그랬던 것처럼. 그때 그린 신발도 언뜻 보면 평범한 듯 보였지만 그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는 모양이었다. 연애소설에 나오는 여배우들의 구두와도 닮지 않은 모양이었다. 마음에 들어? 아주 세련된 신발들이네. 리노는 만들기 힘든 디자인이래. 할 수는 있겠대? 그렇다고 맹세했어. 아버지는? 아버지야 당연히 만들 수 있지. 그럼 만들어봐. 그런데 아버지는 만들기 싫어하셔. 왜? 나 혼자 장난삼아 해보는 것은 괜찮지만 아버지와 리노는 나 때문에 낭비할 시간이 없다고 하셔. 무슨 뜻이야? 실제로 작업에 착수한다는 것은 그만큼 시간과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릴라는 리노 몰래 계산한 제작비 내역서를 내밀려다가 잠시 머뭇거리다 손에 들고 있던 종이를 다시 접었다. 그러고는 아버지 말이 옳고 시간 낭비일 뿐이라고 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그래도 해봐야지. 페르난도 아저씨가 화를 내실 텐데. 시도하지 않으면 변화할 수 없어. 여기서 변화란 단 한 가지, 부자가 되는 것을 의미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에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 나는 작은 아씨들의 저자처럼 소설을 쓰려고 했던 릴라를 떠올렸다. 나는 그 계획에 아직도 미련이 있었다. 사실 라틴어를 배우는 것도 이를 위해서였고 릴라가 페라로 선생님의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는 이유도 나와 함께 소설을 써서 돈을 벌기 위해서일 것이라는 생각을 내 마음속 깊은 곳에 간직하고 있었다. 비록 지금 그녀의 관심은 온통 신발에 쏠려 있지만 말이다. 하지만 릴라는 내 말에 별 관심 없는 양 어깨를 한번 으쓱해 보일 뿐이었다. 그녀는 작은 아씨들에 대한 계획을 완전히 재정비했다. 이제는 부자가 되려면 사업을 해야 해. 릴라가 말했다. 우선 신발 한 켤레를 만들어서 그 신발이 얼마나 보기 좋고 편한지 아버지에게 보여주겠다고 했다. 그렇게 페르난도 아저씨를 설득하면 신발 생산을 시작할 수 있다고 했다. 오늘의 2켤레가 내일 4켤레가 되고 한 달 안에 30켤레를 만들고 1년이면 400켤레를 만들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다 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와 리노, 어머니와 다른 형제들과 함께 구두 공장을 차릴 수 있을 것이고 여기에 기계를 갖추고 직원을 50여 명 채용하면 체를로 구두 공장을 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구두 공장이라고? 그래. 릴라는 그녀 특유의 확신에 찬 목소리로 표준어를 또박또박 사용하여 체룰로라는 글씨가 쓰인 공장 간판과 구두 위에 새겨진 체룰로 상표를 묘사했다.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내 눈앞에 간판과 상표가 실제로 보이는 듯했다. 릴라는 체룰로 컬렉션 전체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체룰로 상표를 새긴 신발은 그녀의 그림처럼 눈부시도록 아름답고 세련되었을 것이다. 릴라는 신발이 예쁜 데다
잠자리에 들 때에도 신고 잘 정도로 편할 것이라고 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함께 웃었다. 그런데 릴라가 갑자기 웃음을 멈췄다. 먼 옛날 티나와 누를 데리고 지하창고 통풍구 앞에 앉아 놀던 어린 아이들로 되돌아간 것처럼 느껴졌는지 이제는 그녀의 특징이 되어버린 애늙은이 같은 태도로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는 듯이 말했다. 솔라라 형제가 왜 이 동네 주인인 양 행세하고 다니는지 아니? 포악한 인간들이니까. 아니, 돈이 많아서야. 그래? 그럼 그치들이 언제 피누차에게 치근거린 적이 있니? 아니? 그런데 아다는 왜 그렇게 취급했는지 알아? 아니? 아다는 아버지도 없고 오빠인 안토니오는 별 볼 일 없는 인간인데다 엄마인 멜리나와 건물 청소나 하고 다니는 신세이기 때문이야. 결론은 솔라라 형제에게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들보다 더 부자가 되든지 아니면 먼저 공격을 가해야 한다고 했다. 릴라는 아버지의 작업장에서 가지고 온 날카로운 가죽용 칼을 보여주며 말했다. 난 못생긴 데다 생리도 안 하기 때문에 나를 건드리지는 않을 거야. 릴라가 다시 말했다. 하지만 내겐 치근덕거릴 수도 있어. 그런 수작을 부리면 알려줘. 나는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릴라를 바라보았다. 겨우 13살인 우리들은 제도나 법률이나 정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다. 그저 어린 시절부터 보고 들은 것을 따라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할 뿐이었다. 원래 정의는 폭력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었던가. 알프레도 아저씨가 돈 아킬레를 죽인 것도 그래서가 아닌가. 집으로 돌아와 릴라가 마지막으로 내게 한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다. 릴라가 나를 매우 소중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깨닫고 행복해졌다. 나는 전과목 평균 8점에 이탈리아어와 라틴어는 9점을 받고 중학교 졸업시험을 통과했다. 내 성적은 학교를 통틀어 가장 우수했다. 평균 8점인 알폰소보다 성적이 좋았고 질리올라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성적이었다. 얼마 동안 나는 절대적인 1등의 기쁨을 누렸다. 아버지는 내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때부터 아버지는 당신의 큰딸이 이탈리아어에서 9점을 받고 다른 과목도 아닌 라틴어에서도 9점을 받았다고 여기저기 자랑하고 다니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어머니까지 내게 이렇게 말했다. 일요일에 내 은팔찌를 차고 나가도 좋아. 하지만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돼. 비록 싱크대 옆에 서서 야채를 손질하며 뒤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지만 친구들의 반응은 별로였다. 그들에게는 사랑과 연애 이야기만이 중요할 뿐이었다. 카르멜라에게 전교 1등을 했다고 하자 그녀는 이내 알폰소가 지나가면서 어떤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질리올라는 라틴어와 수학에서 낙제했기 때문에 몹시 씁쓸해했다. 지노가 매일 자기를 쫓아다니지만 자기는 마르첼로에게 반했기 때문에 지노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사실 마르첼로도 자기를 좋아하는 것 같다는 이야기로 점수를 만회하려 했다.
릴라마저도 특별히 기뻐하는 것 같지 않았다. 내가 감옥의 점수를 하나하나 열거하자 그녀 특유의 심술궂은 목소리로 웃으며 물었다. 그런데 10점은 못 받았네? 나는 속이 상했다. 10점은 수업 태도에 대한 점수를 매길 때만 주는 점수였다. 중요 과목에서 그 정도 점수를 주는 선생님은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말 때문에 마음속에 은밀히 품고 있던 생각이 확실해졌다. 릴라가 나와 같이 학교에 다녔다면, 우리가 같은 반이었다면, 부모님이 그렇게 하도록 허락만 해줬다면, 그 애는 모든 과목에서 만점을 받았을 것이다. 나는 언제나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릴라도 그랬다. 이 사실의 무게감이 내 어깨를 짓눌렀다. 나는 진정한 1등이 없는 상태에서 1등을 했다는 생각을 곱씹으며 집으로 돌아갔다. 설상가상으로 부모님은 중학교 학위를 딴 딸을 어디에서 일하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의논하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문방구점 주인 아주머니에게 나를 채용해달라고 부탁할 속셈이었다. 어머니는 나는 똑똑한 아이라 펜과 연필, 공책과 교과서를 파는 일에 적합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버지는 시청의 인맥을 이용해 어떻게 해서든 내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줄 꿈에 부풀어 있었다. 그러나 그동안 뭐라고 정의 내릴 수 없는 내면의 슬픔은 점점 더 커져서 일요일에도 밖에 나가고 싶지 않았다. 나는 내 자신에게 만족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빛이 바랜 느낌이었다. 거울 속의 내 모습은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었다. 금발이었던 머리는 갈색으로 변해 있었고 코는 옆으로 벌어진 데다 납작했다. 계속해서 살이 쪘지만 키는 그대로였다. 피부도 망가지고 있었다. 이마와 턱 주변으로 불구스름한 뾰루지가 무리를 이루며 늘어나고 있었다. 뾰루지들은 이내 보랏빛으로 익어서 끝에는 누런 고름이 맺혔다. 나는 어머니를 도와 집안 청소를 하고 음식도 만들었다. 동생들의 뒤치다꺼리를 하고 막내인 엘리사를 돌보기 시작했다. 틈이나도 나가지 않고 집구석에 틀어박혀 도서관에서 빌린 델레다, 피란델로, 체호프, 고골,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같은 작가들의 소설을 읽었다. 이따금 아버지의 구두방에서 일하고 있을 릴라를 찾아가 특히 마음에 들었던 인물들이나 너무 좋아서 통째로 외워버린 문장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싶은 욕망이 강하게 일기도 했지만 이내 그런 생각을 떨쳐버렸다. 말해봤자 기분만 상할 것 같았다. 보나마나 리노와 함께하고 있는 계획, 신발과 신발 공장,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나는 서서히 소설 따위는 아무 쓸모가 없고 내 인생과 미래는 암울하기 그지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결국 나는 성당 앞 문구점의 뚱뚱한 여드름쟁이 직원이 되거나 시청의 노처녀 공무원이 되거나 사시의 절름발이가 될 운명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일요일 아침에 도서관으로 와달라는 페라로 선생님의 초대장을 받고 나는 이 상황에 맞서기로 했다. 나는 어렸을 때처럼 예쁘게 보이려고 한껏 몸치장을 하고 외출했다. 여드름을 짜내느라 꽤 많은 시간을 허비했는데 결과적으로 여드름 자국이
한층 더 벌게지고 말았다. 그래도 꿋꿋하게 어머니가 빌려준 팔찌를 하고 머리를 풀었다. 하지만 여전히 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 즈음이면 열기에 들뜬 뜨거운 손이 온 동네를 덮고 있는 것처럼 아침부터 무더웠다. 나는 절망적인 마음으로 더위 속에서 도서관까지 걸어갔다. 정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부모님들과 초등학생, 중학생 무리를 보고 도서관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 도서관에 들어서니 좌석은 이미 사람들로 꽉 차 있었고 형형색색의 리본 장식이 여기저기 달려 있었다. 교구 담임 신부님, 페라로 선생님, 올리비에로 선생님과 심지어는 교장 선생님까지 나와 있었다. 알고 보니 페라로 선생님이 도서관 이용자 가운데 가장 열성적인 독자에게 상으로 책을 한 권씩 주기로 했다는 것이었다. 기념식이 막 시작된 참이라 도서 대여가 잠시 중단됐기 때문에 나는 홀 끝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릴라를 찾아봤지만 질레올라와 지노, 알폰소의 모습만 눈에 들어왔다. 나는 불편한 마음으로 의자에 앉아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내 옆에 카르멜라와 그녀의 오빠 파스칼레가 자리를 잡았다. 안녕 하고 인사하고는 여드름 때문에 울긋불긋해진 뺨을 머리카락으로 가렸다. 이내 소박한 기념식이 시작되었다. 1등은 라파엘라 체룰로, 2등은 페르난도 체룰로, 3등은 눈치아 체룰로, 4등은 리노 체룰로, 5등은 엘레나 그레코. 그렇다. 5등은 나였다. 난 웃음이 터져 나왔고 파스칼레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숨죽여 웃었고 카르멜라는 계속해서 대체 왜 웃느냐고 작은 소리로 물었다. 우리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다시 눈빛을 교환하면서 손으로 입을 가리고 웃었다. 갑자기 기분이 좋아져서 눈가에 아직 웃음기가 남아있는데 체룰론의 가족 가운데 온 사람이 아무도 없느냐고 몇 번이나 묻던 페라로 선생님이 5등인 내 이름을 불렀다. 상을 받으러 앞으로 나가자 페라로 선생님은 나를 칭찬하며 제롬의 보트 위의 세 남자를 건넸다. 나는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하고 조그마한 소리로 물었다. 체룰론의 식구의 상도 제게 주실 수 있나요? 가는 길에 전해주려고요. 선생님은 내게 체룰로 가족을 위해 준비했던 책들을 주었다. 식이 끝나자 카르멜라는 알폰소와 지노와 수다를 떨고 있는 질레올라에게 흥분해서 씩씩거리며 달려갔다. 파스칼레는 사투리로 독서에 열중해 시력이 나빠진 리노와 책을 읽느라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구두수송공 페르난도 아저씨, 한 손에는 국자를, 한 손에는 책을 들고 화덕 옆에 서서 감자가 들어간 파스타를 요리하는 눈치아 아주머니의 모습을 묘사하며 나를 웃겼다. 리노와 파스칼레는 초등학교 때 같은 반 짝꿍이었다. 그는 너무 웃어서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낙제한 것까지 합해서 초등학교를 6, 7년 다닌 결과 자신과 리노가 읽을 수 있는 것은 담배가게, 식료품점, 우체국 간판 정도일 것이라고 했다. 그것도 둘이 서로 힘을 모아 겨우겨우 읽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고는 리노가 받은 상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죽음의 불의해.
그게 뭐야? 유령 이야기인가? 몰라? 그 책 전해주러 갈 때 같이 가도 돼? 아니, 그 책은 내가 전해줘도 될까? 우리는 다시 웃음을 터뜨렸다. 그럼 우리 리노에게 상을 다 주다니 믿을 수 없는 일이야. 정작 그 책을 다 읽은 건 리나지. 정말 놀라운 아이야. 파스칼레의 관심에 나는 마음이 풀렸다. 그가 나를 웃게 해주는 것도 좋았다. 내가 그렇게 못생긴 것은 아닌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아직 내 자신의 모습을 내가 잘 모르는 것뿐이다. 그때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다. 올리베로 선생님이었다. 선생님께 다가가자 어린 시절 우리에게 점수를 매길 때와 같은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더니 내 외모에 대해서 내가 방금 한 생각에 확신을 주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너 정말 많이 컸구나. 아주 예뻐졌어. 아니에요, 선생님. 아니다. 넌 정말 예뻐. 건강해 보이고 적당히 살도 찌고. 공부도 아주 잘한다지? 전교 1등을 했다고 들었다. 네. 이제 뭘 할 거니? 일자리를 찾아봐야죠. 순간 선생님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넌 공부를 계속해야 해. 나는 놀라서 선생님을 쳐다보았다. 대체 무엇을 더 공부해야 한단 말인가? 나는 학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고 중학교 다음에 어떤 학교가 있는지도 몰랐다. 인문계 고등학교나 대학 같은 단어는 내게 와닿지 않았다. 소설에서나 읽을 수 있는 그런 단어였다. 안 돼요. 부모님이 보내주지 않으실 거예요. 장문 선생님이 라틴어 점수는 어떻게 주셨니? 9점이요. 정말? 네. 그러면 내가 부모님과 이야기를 해봐야겠구나. 나는 그만 선생님과 헤어지려 했다. 약간 겁이 나기도 했다. 올리비에로 선생님이 정말 부모님께 내가 공부를 계속해야 한다고 말하러 오면 부모님은 또다시 싸우기 시작할 테고 나는 그런 상황을 견딜 자신이 없었다. 지금 이대로가 좋았다. 어머니를 돕고 문구점에서 일하고 통통하고 건강하지만 못생긴 여드름 투성이의 내 얼굴을 받아들이면서 말이다. 그러니까 올리베로 선생님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빈곤 속에서 뼈 빠지게 일하면서 말이다. 구두 수성공 집안의 딸내미가 꾸기엔 너무 허무맹랑한 꿈 부분을 뺀다면 릴라도 3년 전부터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는가. 감사합니다, 선생님. 내가 말했다. 다음에 봬요. 올리베로 선생님은 내 팔을 붙잡았다. 저런 아이와 시간 낭비하지 말아라. 선생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파스칼레를 턱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평생 벽돌공이나 할 아이야. 게다가 집안도 형편없어. 아버지는 공산당인데다 도나킬레의 살인범이지. 저 애와 절대로 함께 다니지 말아라. 보나마나 제 아버지처럼 공산당일 게야.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파스칼레에게 인사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그는 약간 당황하는 듯 했지만 이내 10걸음쯤 뒤에서 나를 따라왔다. 그가 따라오니 기분이 좋았다. 특별히 잘생긴 아이는 아니었지만 이제는 나도 그다지 예쁜 아이는 아니었다. 파스칼레는 심하게 곱실거리는 검은 머리에 올레 어두운 피부색은 햇볕에 타서 더 까맣게 보였고 입이 컸다. 살인자의 아들인데다
공산당일 수도 있었다. 나는 공산당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으로 되뇌어봤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단어였는데 선생님 때문에 부정적인 느낌이 들었다. 공산당, 공산당, 공산당이라. 공산당이자 살인자의 아들이라는 조합은 나를 사로잡았다. 모퉁이를 돌자 파스칼레가 기다렸다는 듯이 내게 다가왔다. 우리는 집 근처까지 웃으며 함께 걸어갔다. 다음 날 릴라와 리노에게 책을 전해주러 구두방에 함께 가자고 약속했다. 헤어지기 전에 파스칼레는 일요일마다 동생과 함께 질리올라네로 춤을 배우러 가는데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올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게 함께 가겠느냐고 물었다. 원한다면 릴라도 함께 말이다. 나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어머니가 보내주지 않을 것은 뻔했다. 그렇지만 좋다고 생각해 보겠다고 했다. 파스칼레는 내게 손을 내밀었다. 아직까지 그런 행동에 익숙하지 않은 나는 망설이다가 그의 단단하고 거친 손을 살짝 잡았다 빼냈다. 아직도 벽돌공이를 하고 있어? 나는 알면서도 다시 물었다. 그래. 정말 공산당이야? 그는 미심쩍은 눈초리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래. 아직도 포조 레알레 감옥으로 아저씨 면회를 가? 그는 갑자기 진지해졌다. 시간이 되면 안녕? 안녕.